철학에 정답이 없다는 것은 궤변적 질문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고, 실제로 정답이 있으며 정답은 여럿이다. 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념 이야기 시간인데요. 철학에 대한 개념을 다루는데 주제가 조금 위험한 주제입니다. 철학엔 정답이 없을까? 이것이 이제 주제인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철학엔 정답이 없다라고 보죠. 거의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99% 정도는 정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도 안 되는 확률일지도 몰라요. 99.9% 이 정도의 사람들이 아마 정답이 없다라고 여기는 게 일반적인 통념일 텐데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제 올바른지 과연 어떤지를 한번 평가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래, 네 입장은 알겠는데 그래도 나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보실 분들이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런 입장도 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으니까 한번 재미삼아서 보시고요.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철학에 정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윤리적 문제 때문인데요. 윤리적인 문제를 보면은 어떤 사람 A가 있다고 할 때 이 사람이 딸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B가 있는데 이 사람은 딸기를 싫어해요. 이 두 상황을 놓고서 봤을 때 무엇이 옳은가, 이걸 따져본다고 해봅시다.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B란 사람이 딸기를 싫어한다고 해서 A란 사람이 딸기를 좋아하는 게 잘못됐다고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A란 사람이 딸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B란 사람이 딸기를 좋아하는 게 잘못됐을 리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둘 중에 무엇이 옳으냐, A와 B 중에 무엇이 옳으냐라고 했을 때 옳은 걸 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답이 없다. 어떻게 여기서 지금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옳은 걸 정하냐, 이렇게 해서 정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입장이 나오게 되냐, 답이 여럿이잖아요. 답은 여럿이다, 이런 입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단순하고 딸기 이런 취향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하지 않지 않냐 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주의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집단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둘 중에 무엇이 옳은가 라고 한다면요, B가 집단주의를 좋아한다고 해서 A가 개인주의를 선호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A가 개인주의를 선호한다고 해서 B가 집단주의를 선호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무엇이 옳냐 했을 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무엇이 옳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A와 같은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도 이게 맞지 않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 B랑 같은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맞지 않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뭐가 더 낫다라고 분간을 딱 하기에는 그게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윤리적 문제들을 풀어가다 보면은 정답은 없고 답은 여럿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있다면은 삶에 대한 문제를 봤을 때요. 삶에 대한 문제를 봤을 때 A에게는 즐겁게 사는 게 삶의 답이라고 한다면은 B에게는 안정적으로 사는 게 답일 수 있어요. 안정적인 것들을 취하고 도박적인 것들을 피한다면은 A는 즐겁게 사는 것, 재미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추구할 수 있죠. 이런 점들로 봤을 때 삶에 대한 정답이 A에게는 이런 게 있고 B에게는 안정적인 게 있는데 A의 답이 B에게는 답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안정적인 걸 추구하니까요. 그래서 삶에 대한 부분도 자기만의 답이 있을지 몰라도 삶에는 정답이 없다라는 입장도 이런 이유 때문에 나오게 됩니다. A 관점에서는 A한테 맞는 건 이거일 수밖에 없고 B 관점에서는 B한테 맞는 게 이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엇이 삶의 정답이냐, A와 B 중에 무엇이 삶의 정답이냐 했을 때는 둘 다 답이 돼버리니까 정답이 없다, 답은 여럿이다, 삶의 답은 여럿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정답은 없고 답은 여럿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이 윤리적 문제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답은요, 이제 활용이 되어지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활용되어지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현상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 해설을 내놔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신을 가지고서 내놓을 거고 어떤 사람은 정령을 가지고서 내놓는다고 해볼게요. 어떤 사람은 유물론적 관점, 어떤 사람은 이제 합리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내놓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신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신에 따라서 A란 관점을 내놓고요. 정령을 가지고 보는 사람은 B란 관점을 내놓고, 유물론자는 C, 그다음 합리론자는 D를 내놓게 되겠죠. 이렇게 입장이 갈리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네,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데 이 네 사람의 입장이 갈려버리는 상황이 생겼다. 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일반적인 경우 모두가 답이다. 네, 모두가 답이다 라고 합니다. 모두가 답일 수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일단 첫 번째, 갈등을 싫어합니다. 조화를 추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가 맞는지를 따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네, 이런 성향 때문에 모두가 답일 수 있다라는 게 제창되어지고요. 두 번째로, 시비를 가리는 걸 무의미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거 시비를 가린다고 해봤자 얼마나 의미 있는 거라고 그걸 하느냐. 나는 여기서 시비를 가리고 싶지가 않고 그냥 즐겁고 싶다. 머리 싸매기 싫다. 그렇다 보니까 그냥 모두가 답인 걸로 하고 끝내길 바라는 거죠. 그냥 뭔가 여기서 더 깊은 얘기, 뭔가 더 따지고 그런 얘기 흥미롭지 않다. 그러면서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답이 여러 개일 수 있지, 그거를 가지고 또 이러고 있냐, 이 세상에 정답이 어딨다고, 모두가 답일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하는 이 포용적인 입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앞서 말했다시피 철학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사람, 뭐 형이상학이나 윤리학적인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사람은 설득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설득 능력이 낮죠. 설득 능력이 낮으니까 이제 설득을 하는 게, 자기의 입장의 근거를 설명하고 이러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죠. 그래서 대체로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그냥 그렇게 서로 다른가 보다, 이렇게 해서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보고 싶지도 않고 설득하기도 힘드니까 그냥 이런 거 문제는 그냥 의견이 다른 걸로 하고 넘어가자 라고 하는 경향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 이런 취향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답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이런 상황 자체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상황들에 놓이게 되는데요. 과연 이게 맞는지, 이제 우리는 사태를 살펴본 거고, 이런 사태가 있다는 걸 살펴본 거고, 이게 정말 올바른 현상인지를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은 윤리적 문제부터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사실 윤리적 문제에서 정답은 없고 답은 여럿이라는 결론이 도출이 되었었는데, 사실 이거는 부적절한 접근입니다. 앞서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던 배경은 뭐냐면, A는 딸기를 좋아하고 B는 딸기를 싫어한다. 이랬을 때 무엇이 옳냐고 한 거였죠. 여기서 옳다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정답은 없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고, A도 답이고 이것도 답이기 때문에 답이 여럿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애초에 무엇이 옳냐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궤변 같은 질문이에요. 이거는 이런 질문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또 다른 예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남자가 있고요, 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남자고 화장실 어디 가냐 그랬더니 남자 화장실 간다고 그랬죠. 남자 화장실 갔고, 여자는 여자 화장실 갈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 놓고 무엇이 옳냐고 한 거예요. 남자가 남자 화장실 가는 게 옳죠. 여자가 여자 화장실 가는 게 옳고요. 근데 이거 둘 중에 무엇이 옳냐고 하고 있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이것도 옳고 이것도 옳은 거예요. 둘 다 옳은 건데 둘 중에 무엇이 옳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질문인 거죠. 다르게 이제 또 아까침의 예를 들어볼까요? A에게는 이제 삶에 대해서 했을 때 즐거운 게 최고다 있고, B는 안정적인 게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엇이 옳냐? 똑같습니다. A에게는 이게 맞아요. 이게 옳은 거예요. B에게는 이게 옳은 거고요. 근데 지금 이 두 개 옳은 거를 왜 옳은 걸 놓고서 무엇이 옳냐라는 규정을 하냐 이거예요, 제 말에. A한테 이게 옳은 거고 B한테 이게 옳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B한테는 이게 옳은 거고 A 것이 옳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둘 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남자가 남자 화장실 가고 여자가 여자 화장실 가는 이유 뭡니까? 남자와 여자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잖아요. 조건이 다르면은 서로 다른 답을 가지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중에 무엇이 정답이냐라는 이 물음 자체는 성립이 안 되는 물음인 거예요. 조건이 다른 경우에 어떻게 그걸 두 개의 답을 비교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무엇이 올바르고 그른지를. 그게 아예 안 되죠. 그러니까 정답이 없다,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이 없다고 해서,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이 없으니까
정답 자체가 아예 없는 거다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건 궤변이에요. 예, 이건 잘못된 질문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남자가 남자 화장실 가는 게 옳냐, 여자가 여자 화장실 가는 게 옳냐 했을 때 둘 다 옳다고요. 둘 다 옳아요. 네. 둘 다 옳기 때문에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바보 같은 애들이 질문을 한다 할 수밖에 없죠. 누가 이런 질문 해온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무슨 헛소리 하고 있냐고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정답이 없다는 것 자체가 틀렸어요. 정답이 없다는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무엇이 옳냐 이 질문 자체가 틀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답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까? 못하죠.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제 조건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 이거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 만약에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남자라는 조건이었고 B라는 사람이 여자라는 조건이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B라는 사람이 남자라는 조건으로 바뀌면은 당연히 남자 화장실을 가야 된다라는 입장이 나오게 됐죠. 그러니까 정답이 달라집니다. 정답이 달라져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여자로 바뀐다, 그럼 여자 화장실로 가야 되겠죠. 정답이 또 바뀌고요. 이처럼 조건이 바뀌면은 답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단순하게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조건에 따라서 답이 다양하게 나온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100가지다, 조건이 100가지라고 한다면요, 네, 정답도 100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단순히 그냥 산술적으로 봤을 때 이렇다는 얘기예요. 조건이 100가지라면 정답도 100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네, 조건이 101가지가 되면 정답도 101가지가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정답은 여러 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단순히 답이라고 취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답과 정답의 차이는 크게 없어요. 답과 정답의 차이는 크게 없는데 왜 없냐면, 일단 답이라는 건요,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하나는 정답이고요, 다른 하나는 오답이에요. 답은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여기서 정답도 오답도 아닌, 정답도 오답도 아닌 답, 이게 있냐? 이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말하는 게 답이라고 한다면, 어떤 걸 답이라고 한다면 그건 정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영상 편집을 하다가 그 내용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인 삽입을 할까 하는데요. 정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답은 두 가지다, 정답과 오답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의견을 내놓는다고 하잖아요. 의견. 이 의견은 정답이 아닐 수 있지 않냐, 우리는 정답을 내놓는 게 아니지 않냐, 나는 그냥 의견만 말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의견이냐, 그러면서 정답이 아니다, 틀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죠. 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정답과 같은 걸 내놓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정답이라고 여겨지는 걸 내놓는 게 의견입니다. 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신하는, 일반적으로 이게 맞아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이게 맞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있잖아요. 이게 맞지 않을까, 이게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네, 정답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정답이라는 건 아마 이거 같다, 정답을 유추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거는 정답을 확정해주는 발언이라고 한다면은 이 의견은 정답에 대한 유추예요. 그냥 이런 내용을 봤더니 이게 정답에 가까울 것 같아. 결국 뭐냐, 의견을 내놓는 것도 정답과 유사한 것, 정답이라고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틀릴 가능성을 내포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정답이 아니면 오답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니면 정답과 유사한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틀린 것에 대해서 이제 오답을 지적할 때 그건 좀 틀린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경우는 오답과 유사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정답과 유사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정답 아니면 오답을 말하게 된다. 답은 두 가지 종류뿐이다. 그렇죠. 답은 두 가지 종류뿐인데 이걸 확정지어서 말할 수 있느냐, 아니면 확정을 못 짓고 가능성을 내포하면서 말하느냐,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걸 말은 하지만 틀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의견만 말하니까 정답 말하는 거 아닌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결국 정답과 유사한 걸 말하는 거고 오답과 유사한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거다. 정답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 오답에 대해서 말하는 건 똑같다. 대신 틀릴 가능성만 전제할 뿐이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를 감안하시면서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단 그 정답이 없다라는 질문 자체는 성립을 하지 못하고 답이 여럿이다는 거는 정답이 여럿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여럿이다라는 입장에 놓이게 되고 그래서 정답은 있지만 여럿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예, 윤리적 문제를 이제 살펴봤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적용된 사례를 다시 보게 될 텐데요. 현상이 있습니다. 앞서 이제 C는 A의 입장, 정령은 B의 입장 이렇게 갖는다고 했는데요. 예, 만약에 아까 치면 일반인 조건이었죠. 일반인 조건으로 갈등을 싫어하고 그 다음에 시비를 가리기를 무의미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설득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죠. 근데 만약 이거의 조건을 바꿔봅시다. 예, 갈등을 기피하지 않아요. 시비 가리는 걸 좋아합니다. 설득력을 어느 정도 갖춘 사람이에요. 예, 철학에 대한 학문에 대한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예, 이런 사람을 놓고 얘기를 해봅시다. 근데 이 두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 입장을 가진 사람이 B 입장을 가진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비를 따지게 되겠죠, 둘이.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요? A 입장을 가진 사람은 네 입장은 이래서 틀렸어, 이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내 입장은 이래서 옳아,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답인 이유, 그 다음에 정답인 이유를 설명하겠죠. 결과적으로 토론한다는 거는 왜 내가 정답인지, 왜 네가 오답인지를 설명하는 과정이에요. 네 입장은 이래서 틀렸어, 오답인 이유를 설명하는 거고, 내 입장은 이래서 옳아, 정답인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네,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일반인들이 이런 갈등이나 이런 탐구에 대한 부분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앞서 말한 윤리적인 거, 정답은 없고 답은 여럿이다, 이렇게 하는 입장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갈등을 피할 수 있고 시비를 따지지 않아도 되고 설득력 없는 것도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이 정답이 없다라는 입장을 선호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철학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네, 오답과 정답을 가르기를 좋아해요. 네, 결과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답은 다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탐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탐구에 관심 있는 사람은 정답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건데 일반인 사람들한테는 정답이 없다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장점이 더 많은 거예요. 갈등을 피할 수 있죠. 시비를 가진 그런 수고를 덜어낼 수 있죠. 그 다음에 설득력 없지만 그 설득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지적받지 않아도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정답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하지만 탐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학자들의 미덕은 뭐냐면요, 학자들의 미덕은 정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수세기를 이뤄서 계속해서 유지될 정답을 찾는 게 학자의 미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답이라는 건 뭐냐? 특정 조건에서 절대적인 정답을 찾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은 학자들이 꿈꾸는 겁니다. 네, 학자들은 자기가 발견한 게 후세로 이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틀리지 않고 맞다고 인정받을 수 없는 걸 찾기를 바래요. 그 결국은 뭐냐? 정답을 바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탐구를 하는 사람들은 정답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탐구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답에 대한 욕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없다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철학에 정답이 없다라는 입장이 생기게 되는 건데 이게 대세예요, 대세. 정답이 없다는 게 대세입니다, 대세. 대세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 일반인에서 다 철학에 관심을 갖거나 학자가 되겠죠. 일반인이 이렇게 나아가게 되니까 이 일반인 때 가질 수 있는 이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철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답이 뭔지 오답이 뭔지 충분히 따지고 있으면서 나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한다. 철학의 정답이 어딨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네 생각은 이래서 틀렸어, 내 생각은 이래서 옳은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는 정답이 없다고 하면서 행동은 정답을 찾고 있고 오답을 나누고 있는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행이 불일치하는 상황인 거죠. 왜냐? 일반인에서 학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니까 일반인 때 가졌던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대로 적용이 된 채로 나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해 라고 이렇게 일반인 때의 사상을 얘기를 하지만 탐구를 하면서는 결국 오답과 정답을 나누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뭐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난해할 수도 있고, 게다가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들의 생각과 좀 다르다 보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정답이 없다라고 보는 사람이 거의 99%라고 보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설득이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 한다 해도 설득이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철학에는 정답이 있다. 그리고 학자들이나 탐구하는 사람들이 정답을 찾는다. 대신 정답, 앞서 말한 것처럼 신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 A의 관점이 옳은 게 돼버리고, 정령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 B의 관점이 옳은 게 돼버리는 상황이 생긴다. 그래서 이 정답을 잘 분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타당성을 논하면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타당성에 대해서 이제 몇 차례 언급이 나왔는데, 이 타당성을 확인하는 방법, 타당성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현상학적 접근이 가능하죠. 현상학이 가능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타당성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기회 되면 또 하게 될 거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길게 써놨었으니까 마지막 정리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내용이 복잡하니까 이런 정리가 약간 필요할 것 같고요. 정리를 하자면, 철학에 정답이 없다는 것은 궤변적 질문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고, 실제론 정답이 있으며 정답은 여럿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궤변적 질문에 의해 나타난 정답이 없다라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그러니까 정답이 무언지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것이며, 탐구자들은 정답을 있다고 여기며 탐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겠죠. 마지막 간단하게 설명하면, 철학에 정답이 없다라는 것, 궤변적인 질문, 남자가 남자 화장실 가는 게 옳으냐, 여자가 여자 화장실 가는 게 옳으냐, 둘 중에 뭐가 옳으냐, 이런 질문에 의해서 정답이 없다라는 답이 생겨난 거고, 실제로는 그런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 절문답이 없다라는 결론은 도출돼서는 안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따져보면 남자가 남자 화장실 가는 것도 정답이고, 여자가 여자 화장실 가는 것도 정답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정답이 있고 그게 여럿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무언지 알 필요가 없어요. 갈등이나 시비를 가리거나 이제 설득해야 되는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은 정답이 무언지 아는 것보다 그냥 정답이 없고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자고 하는 게 더 선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유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인들이 학자보다 더 다수가 되기 때문에 정답이 없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선호되는 거고요. 근데 탐구자들을 봤을 때, 탐구자들은 정답을 찾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있다고 여기면서 탐구를 하고 있고 토론을 해서 네 답은 틀렸고 내 답이 옳은 것이다, 결국 네가 말한 건 오답이고 내가 말한 건 정답이다 라는 입장을 제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엔 정답이 없을까라고 했을 때 정답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정답은 어떻게 찾을까, 이런 문제가 놓이게 되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나중에 타당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번 철학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